서울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외교 특권을 등에 업은 한 중국인 사업가. 단 6개월 만에 서울 한복판 이태원 땅을 8곳이나 매입했습니다. 대사관 명의로 세금 한 푼 내지 않았고 허가도 신고도 필요 없었습니다. 과연 정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스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는 센스. 저는 서울 이태원 골목길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68세, 미국 CIA에서 30년을 보내고 은퇴한 후 서울에 정착한 지 5년째입니다. 사람들은 왜 한국이냐고 묻죠. 대답은 간단합니다. 이 나라의 질서와 문화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은퇴한 정보요원에게 적당한 소음과 적당한 고요함이 공존하는 이태원만큼 좋은 곳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검은색 벤츠가 서서히 지나갔습니다. 차량 뒷좌석에 앉은 남자의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어요. 왕웨이, 최근 이태원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중국계 사업가입니다. 처음엔 그저 부유한 외국인 투자자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직업병이라 할까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놀즈 씨, 오늘도 감시 중이신가요? 카페 주인 박수민이 장난스럽게 물으며 커피를 리필해 주었습니다. 감시라니요? 그냥 오래된 습관일 뿐이죠. 그런데 저 건물 또 팔렸다면서요?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난주에요. 이상하게도 중국 대사관 명의로 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벌써 6개월 동안 8번째입니다. 이태원 중심가에서 불과 200m 반경 내에 중국 대사관 명의로 매입된 부동산이 너무 많아졌어요. 표면적으로는 모두 합법적이었습니다. 외교 특권에 따라 취득세 면제, 각종 허가 절차 간소화 혜택까지 받고 있었죠. 저녁이 되자 저는 평소처럼 동네 산책을 나섰습니다. 왕웨이가 최근 매입한 건물 앞을 지나는데 주차장에서 번호판 없는 검은 밴이 빠져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제도 그제도 같은 시간에 똑같은 차량이 드나들었습니다.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했습니다. 카메라를 꺼내 몇 장 찍었죠. 사진 찍는 취미가 있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뒀으니 의심받지 않을 겁니다. 집에 돌아와 사진을 확인하는데 밴에서 내리는 사람들 모두 똑같은 검은색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대사관 직원이라기엔 뭔가 딱딱한 군인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랜 친구이자 전직 외교부 차관보였던 최은기를 만났습니다. 한국에 정착하는데 큰 도움을 준 멘토죠. 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최은기는 내 이야기를 듣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민함이 30년 동안 저를 살아남게 했어요. 은기 씨, 이거 정상적인 부동산 투자가 아닙니다. 미국이었다면 이건 정보전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어요. 최은기는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증거는 있나? 아직은 없죠. 하지만 찾을 겁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밤 감시를 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 되살아났어요. 건물에 드나드는 차량을 기록하고 시간대별로 활동 패턴을 분석했죠. 분명 대사관 업무와는 관계없는 활동이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했고 주말에는 더 많은 차량이 드나들었어요. 어느 날 밤 용기를 내어 건물 뒤편으로 접근했습니다. 경비원은 보이지 않았어요. 1층 창문으로 들여다보니 컴퓨터 장비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습니다. 외교 업무용이라기엔 너무 많은 서버였죠. 사진을 더 찍으려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돌아보니 왕웨이의 경호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미안합니다. 사진작가라 야경 촬영 중이었어요. 이 건물 구조가 멋져서요. 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곧 돌아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천천히 걸어 나오며 속으로 생각했죠. 왜 한국 정부는 이런 수상한 활동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걸까?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펼치고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사진, 시간대별 차량 출입 기록, 건물 내부 모습까지. 미국이었다면 이미 FBI가 수사에 착수했을 사안이었어요. 하지만 서울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다음 날 저는 서울시청으로 향했습니다. 무언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확인해야 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사무관이 바로 김소연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순간 그녀의 단호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어쩌면 그녀를 통해 이 미스터리를 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만난 김소연 사무관은 처음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전직 CIA 요원이라는 제 소개에 의아해하는 표정이 역력했죠. 레이놀즈 씨, 정확히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이태원 지역의 중국 대사관명의 부동산 매입에 관한 정보입니다. 최근 6개월간 8건의 매입이 있었어요. 이게 정상적인 외교 활동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김소연은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공식적으로는 모든 거래가 합법적이라고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시청을 나온 후 며칠간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이태원 주변 상인들과 대화하며 정보를 모았어요. 세탁소 주인 김할머니는 그 중국인들이 건물만 사고 실제로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4시간 편의점 직원 이수진은 밤에만 젊은 남자들이 드나든다고 증언했죠. 어느 날 밤 왕웨이가 소유한 건물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11시 30분 검은 차량 3대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복장이었어요. 군인 같은 체격의 검은색 점퍼, 그리고 모두 같은 모델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사진을 여러 장 찍었는데 갑자기 한 명이 제 방향을 쳐다봤습니다. 발각됐다는 느낌에 서둘러 자리를 피했어요. 2명이 제 쪽으로 오는 것을 보고 골목길로 빠져 그들을 따돌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사진을 분석했어요. 그들이 든 가방에는 작은 로고가 있었습니다. 확대해보니 중국 인민의 반군 산하 조직의 상징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외교 활동이 아닌 군사정보 수집의 징후였습니다. 다음 날 최은기를 만났어요. 사진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은기 씨,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중국이 이태원에서 정보 수집 기지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최은기는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존,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게 좋겠어. 이건 위험할 수 있어. 그럼 한국 정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겁니까? 이런 명백한 침투 활동을 그냥 두고 보겠다는 건가요? 최은기는 오랫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누가 모른다고 했지? 그의 말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걸까요? 그럼 왜 가만히 있는 겁니까? 미국이었다면 벌써 이 건물들을 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체포했을 거예요. 최은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과 한국의 차이지. 우리는 소리 지르며 싸우지 않아.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대응하는 법을 알고 있어. 다음 날 저는 김소연 사무관과 카페에서 따로 만났어요. 제가 모은 증거들을 보여주자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레이놀즈 씨, 모든 것이 보이는 그대로는 아니라는 점 기억해 두세요. 그녀의 말에서 확신이 느껴졌어요. 한국은 무대응인 것처럼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미국식과 한국식 대응의 차이를 생각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분명 큰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밝혀낼 결심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김소연 사무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의아했죠. 그녀가 먼저 연락해온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서울시청 근처 작은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김소연은 평소보다 긴장된 모습이었어요. 왕웨이가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이태원에 있는 부지 중 가장 큰 곳에 5층짜리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이죠. 김소연은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왕웨이의 건축허가 신청서 사본이었습니다. 도면을 보니 정말 이상했어요. 표면적으로는 문화교류센터라고 되어 있지만 2층부터 5층까지는 보안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지하에는 대규모 서버실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문화센터라기엔 전파 차단 시설까지 있어 전형적인 정보 수집 기지의 특징이었죠.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소연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반려할 거예요. 이런 용도의 건물은 이태원 상업지구 도시계획에 맞지 않아요. 게다가 안전기준도 미달이고요. 저는 그녀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왕웨이 같은 인물을 상대로 정면으로 맞서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김소연은 단호했습니다. 제 직무를 다할 뿐이에요.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요.
일주일 후 뉴스를 통해 왕웨이의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서류 미비와 안전기준 미달이었어요. 김소연의 계획대로였죠. 하지만 왕웨이의 반응이 걱정됐습니다. 그는 쉽게 물러설 인물이 아니었으니까요. 예상대로 다음날 왕웨이 측에서 김소연에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비서를 통해 사적인 자리에서 만남을 요청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녀의 안전이 걱정됐지만 김소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만남은 이태원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왕웨이 본인은 오지 않고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인상의 중국인 비서만 나타났습니다. 30분 정도 지났을 때 비서가 봉투를 건네려 했고 김소연은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는 김소연의 팔을 비서가 잡았을 때 그녀가 분명한 목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여긴 당신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다음 날 김소연에게 연락해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왕웨이 측에서 건축허가를 통과시켜주면 감사의 표시를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어요. 거절하자 해외 연수 기회, 승진 보장 같은 제안을 했고 마지막에는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며 위협까지 했다고 합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물론 두렵죠. 하지만 제가 물러서면 그들은 더 큰 욕심을 낼 거예요. 지금 멈추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많은 것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김소연은 왕웨이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반려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며칠 후 왕웨이 측에서 재심사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태원 주민들, 시민단체, 심지어 언론까지요. 최은기에게 전화해 상황을 알렸더니 그가 흥미로운 정보를 하나 알려주었어요. 국토부, 서울시, 외교부, 국정원이 비공식 TF를 구성했다더군.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말이야. 정말인가요? 그래. 김소연 사무관의 대응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어. 조용하지만 체계적인 대응의 일부였지.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물밑에서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식 접근법과는 달랐지만 어쩌면 더 효과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은기가 언급한 비공식 TF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분노가 일었어요. 한국 정부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 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존경하는 최은기에게조차 솔직한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은기 씨, 한국 정부는 왜 가만히 있는 거죠? 중국이 서울 한복판에서 정보기지를 운영하려는데 이걸 그냥 두고 보다니요? 우리는 한강변을 걷고 있었어요. 최은기는 잠시 강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존, 당신은 아직도 미국식 사고방식으로 판단하고 있어. 우린 소리 안 질러. 대신 정밀하게, 철저하게 움직이지. 그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저는 그의 말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중국이 한국 영토에서 불법 활동을 하는데 그냥 두겠다는 건가요? 최은기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게 아니야. 한국의 방식을 이해하려면 우리 역사를 알아야 해. 우리는 수천 년 동안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았어. 그 비결은 정면 충돌보다는 지혜와 전략이었지. 최은기는 벤치에 앉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불만이 가득했지만 따랐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지만 불을 붙이진 않았어요. 오랜 습관이었죠. 왕웨이의 활동은 처음부터 감시 대상이었어. 국토부, 서울시, 외교부, 국정원이 비공식 TF로 모든 움직임을 추적해왔지. 김소연 사무관의 행동도 그 계획의 일부야.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발견한 모든 것을 이미 한국 정부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럼 왜 김소연 사무관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죠? 그건 도움이 아니라 정보 공유야. 당신이 수집한 정보는 우리에게도 가치가 있어. 더 중요한 건 당신의 존재가 왕웨이를 압박하는 또 다른 요소가 된다는 거지. 미국 정보기관 출신이 관심을 보이면 그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전략은 치밀했어요. 전면적인 충돌 대신 법적, 행정적 절차를 통해 왕웨이를 압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최은기는 담배를 도로 주머니에 넣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했잖아. 우린 소리 안 질러. 당신이 직접 깨닫길 기다렸던 거야. 다음 날 저는 김소연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그녀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짧은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비공식 TF에 대해 알게 됐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대응이었군요. 김소연은 살짝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누구에게 들으셨나요? 최은기 씨요. 그분이 모든 걸 설명해 주셨어요. 김소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모든 건 아니에요. 아직 진행 중인 작전이니까요. 그녀의 말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어떤 작전인가요?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다만 왕웨이가 건물을 매입한 순간부터 우리는 그의 모든 행보를 추적해왔어요. 불법적인 정보 수집 활동뿐만 아니라 자금 출처, 네트워크까지 모두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표면적으로는 소극적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훨씬 체계적이고 포괄적이었어요. 미국이라면 당장 체포하고 건물을 수색했겠지만 한국은 더 큰 그림을 위해 인내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김소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지금처럼만 해주세요. 이태원 주민으로 그리고 평범한 외국인으로서요.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30년간 CIA에서 일하며 수많은 작전에 참여했지만 한국의 이런 접근법은 처음 경험하는 거였어요. 조용하지만 치밀한 전략, 정면 충돌보다는 법과 제도를 활용한 압박, 그리고 무엇보다 인내심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새로운 존경심이 생겼어요. 이 나라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고 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조용한 싸움의 일부가 되어 있었죠. 김소연과 최은기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너무 조용하고 느렸어요. 중국의 정보 수집 활동은 매일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법적 절차만 밟다가는 실질적인 대응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미국 뉴욕의 오랜 지인이자 유명 외신 기자인 마이클 해리스에게 연락했어요. 그는 저와 CIA에서 함께 근무하다 언론계로 전향한 사람이었죠. 마이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한국 서울에서 중국이 벌이고 있는 비밀 활동에 관한 건데 관심 있겠나? 마이클은 즉시 흥미를 보였습니다. 제가 수집한 모든 증거와 정보를 정리해 보냈어요. 사진, 건축계획서 사본, 왕웨이의 활동 기록까지 모두요. 물론 김소연이나 한국 정부의 비공식 TF에 관한 내용은 제외했습니다.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마이클은 일주일 후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헤드라인은 자극적이었어요. 중국 서울 심장부의 첩보기지 건설 시도.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이 앞다투어 이 소식을 다뤘고 국제사회의 이목이 서울 이태원으로 쏠렸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만족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됐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은 어떨지, 특히 김소연과 최은기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불안했어요. 예상대로 그날 오후 최은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존, 내가 말했잖아. 우리는 소리 지르지 않는다고. 왜 외신에 이 이야기를 흘린 거지? 은기 씨,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중요한 안보 문제입니다. 국제적 압력이 있어야 중국도 물러설 거예요. 그게 항상 최선은 아니야. 이제 외교적 문제가 복잡해졌어. 최은기의 말에 죄책감이 들었지만 여전히 제 결정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국제사회에 관심이 집중되면 중국도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한국 외교부의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단 한 줄짜리 보도자료였어요. 비엔나 협약 범주 내 적절히 처리 중. 이게 전부였습니다. 어떤 해명도, 부인도, 추가 설명도 없었어요. 세계 언론은 한국의 이런 반응에 더 궁금증을 품었습니다. 일부 외신은 한국이 중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내놓았어요. 김소연을 만났을 때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제가 미안하다고 말하자 그녀는 살짝 웃었어요. 괜찮아요. 사실 이런 국제적 관심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외교부는 그렇게 짧은 반응만 내놓은 거죠? 세계가 다 지켜보고 있는데 말이에요. 김소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우리 방식이에요. 필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죠.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니까요. 저녁에 최은기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이미 화를 풀었는지 평소처럼 친절했어요. 사실 당신의 행동이 우리 계획에 큰 지장을 주진 않았어. 오히려 일부 측면에서는 도움이 됐지. 이제 왕웨이는 더 많은 압력을 느낄 테니까. 그래도 한국 정부의 반응은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단 한 줄이라니요. 최은기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존, 그게 우리의 힘이야. 말을 아끼는 거지. 소리 지르는 사람은 많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조용히 행동하는 법이야. 그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항상 강력한 발언과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침착함과 인내, 그리고 조용한 결단력이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왕웨이의 움직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외신 보도 이후 그의 활동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밤에 드나들던 차량도 감소했고 건축계획 재심사 신청도 철회했습니다. 최은기의 말대로 국제적 관심이 압박으로 작용한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한국 정부의 조용한 대응이었어요. 그들은 공개적인 비난 대신 법과 제도를 통해 압박했고 외교적 문제로 확대시키지 않으면서도 목적을 달성하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이태원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조용함이 진짜 무섭다. 저는 이제야 한국의 힘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소리 지르는 힘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움직이는 힘이었어요. 한국은 오랜 역사 속에서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고 그 지혜는 지금도 유효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새로운 존경심이 생겼어요. 이 나라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외신 보도 이후 2주가 지났습니다. 이태원은 다시 평화를 찾은 듯 했어요. 왕웨이의 활동은 눈에 띄게 줄었고 밤에 드나들던 차량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한국 정부의 조용한 대응이 계속되고 있었으니까요. 최은기와 점심을 먹으며 새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세청이 왕웨이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거였어요. 표면적으로는 외교 특권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았지만 실제 용도가 대사관 업무와 무관하다는 증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외교관은 면책 특권이 있지 않나요? 그건 공식 업무에만 해당돼. 개인 투자나 사업은 다른 문제지. 게다가 왕웨이가 중국 대사관 명의를 빌려 실제로는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정황도 포착됐어. 이제야 한국 정부의 전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정면으로 충돌하는 대신 법적, 제도적 틀 안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었어요. 최은기는 국정원도 왕웨이와 그의 조직이 군사정보를 수집했다는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다음 날 뉴스에서 중국 대사관 관계자가 양국 간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 외교부를 방문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외교적 만남처럼 보였지만 저는 그 이면을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의 압박이 효과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김소연에게 연락해 최근 상황을 물었습니다. 그녀는 왕웨이의 건축 허가 신청이 최종적으로 불어됐다고 알려주었어요. 서울시 건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항이었죠. 왕웨이는 공식적으로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지만 변호사를 통해 행정소송을 준비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세청이 왕웨이의 부동산에 대해 수십억 원의 추징세를 부과했다는 거였어요. 외교 특권을 남용해 취득세를 회피한 혐의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왕웨이의 자금 출처에 의문이 제기됐다는 점이었어요. 이제 그는 외교관 신분으로도 보호받지 못해. 중국 대사관도 그를 공식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워졌어. 왜요? 중국은 보통 자국민을 끝까지 보호하지 않나요? 물론이지. 하지만 이번엔 달라. 왕웨이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대사관 명의를 이용한 증거가 있거든. 그날 저녁 저는 이태원 거리를 산책하다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왕웨이의 건물 앞에 이삿짐 차량이 서 있었어요. 직원들이 서둘러 물건들을 실어내고 있었죠. 마치 도망치듯 서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사진으로 찍어 최은기에게 보냈더니
왕웨이가 내일 한국을 떠날 예정이라는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자진 출국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추방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는 왕웨이의 출국을 간략하게 보도했습니다. 중국 사업가, 개인 사정으로 귀국이라는 짧은 내용이었어요. 화려한 선전도 승리의 외침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저는 인천공항으로 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멀리서 왕웨이가 경호원들과 함께 공항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더 이상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적 압박 끝에 자진 출국을 선택한 것이었죠. 그날 저녁 김소연과 최은기를 만나 조용히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김소연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에서 만족감이 느껴졌어요. 이제 저는 한국의 방식을 이해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대응, 법과 제도를 통한 압박, 그리고 무엇보다 인내심이 그들의 힘이었어요. 한국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국익을 지켰고 그 과정은 감탄스러울 정도로 효과적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조용한 대응이 가장 강력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어요. 왕웨이의 출국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은 평소처럼 활기찼고 이태원도 일상을 되찾았어요. 중국이 서울 한복판에 정보 수집 기지를 만들려 했던 사건은 뉴스에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한국의 방식대로 조용히 해결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최은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존, 오늘 국회에서 외교안보 청문회가 열려. 김소연 사무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대. TV로 볼 수 있을 거야.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지금까지 조용히 진행되던 일이 왜 갑자기 공개 청문회로 이어지는지 궁금했습니다. 집에서 TV를 켜고 국회 채널을 찾았어요. 청문회장에 김소연이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더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그 결연한 눈빛은 변함없었어요. 의원들의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김 사무관님, 최근 중국 사업가 왕웨이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소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안전기준과 용도 적합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이 질문했어요. 외교적 마찰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으셨습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김소연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법과 규정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외교적 고려는 외교부의 소관이며 저희는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을 뿐입니다. 청문회는 2시간 넘게 계속됐어요. 의원들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지만 김소연은 흔들림 없이 대응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당당했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청문회 마지막 위원장이 총평을 요청했습니다. 김소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어요. 국익은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지켜내는 겁니다. 저는 그저 제 직분을 다했을 뿐입니다. TV를 끄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김소연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국익은 소리 지르지 않는다는 그 말이 한국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최은기를 만나 청문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어땠어, 존? 우리 방식이 이해되니? 완벽하제요. 한국은 화려한 선전 없이도 강력하게 국익을 지켜냈어요. 미국이었다면 훨씬 시끄럽게 처리했을 텐데요. 최은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야. 직접적인 충돌 대신 법과 제도로 대응하는 거지. 왕웨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을 거야. 그날 오후 저는 이태원 거리를 산책했습니다. 왕웨이가 매입했던 건물들은 이제 다시 매물로 나와 있었어요. 서울시가 법적 절차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한 건물 앞에 서서 그간의 일을 되돌아봤어요. 문득 그 건물 옥상에 펄럭이는 태극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람에 천천히 흔들리는 모습이 왠지 승리의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왕웨이가 떠난 자리에 대한민국의 상징이 당당히 자리 잡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사진으로 담았어요. 떠나는 왕웨이의 뒷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그를 물리친 나라의 상징을 담은 것이죠. 이 사진 한 장이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소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레이놀즈 씨,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더 강한 한국이 되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도운 게 아니라 배웠습니다. 한국의 방식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빛나는 도시의 모습이 더욱 강하게 느껴졌어요. 이 나라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오랜 세월 살아남으며 키워온 지혜와 인내, 그리고 결연한 의지가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제 경험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한국이 어떻게 중국의 도전을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물리쳤는지 말이죠. 제목을 생각했습니다. 조용한 승리, 한국의 방식. 이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교훈 중 하나가 되었어요. 때로는 소리 지르는 것보다 조용히 행동하는 것이 더 강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한국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계에 그 힘을 보여주었고,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이 되었어요. 왕웨이 사건이 마무리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의 가을은 아름다웠어요. 남산 정상에 올라 도시 전체를 바라보며 그간의 경험을 되돌아봤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마지막 글을 적었습니다. 미국의 주요 외교 전문지에 기고할 내용이었어요. 이번엔 폭로성 기사가 아닌 한국의 독특한 국가방어 전략에 관한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은 힘으로 막지 않았다. 법으로, 원칙으로 조용히 해냈다. 첫 문장을 적으며 생각했어요. 한국의 접근법은 미국과 너무 달랐습니다. 미국이라면 즉각적인 대응과 강력한 제재, 그리고 화려한 선전으로 승리를 자축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죠. 미국도 못한 걸 한국은 해냈다. 이 문장에 진심을 담았습니다. CIA에서 30년간 근무하며 여러 국가의 대응 방식을 봐왔지만 한국만큼 효과적이면서도 품격 있게 국익을 지켜낸 사례는 드물었어요. 그들은 충돌 없이, 외교적 마찰 없이, 그리고 무엇보다 원칙을 지키며 승리했습니다. 남산에서 내려와 이태원으로 향했어요. 이제 왕웨이의 건물들은 모두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그중 한 건물은 청년 창업 지원센터로 변모했고 또 다른 건물은 문화예술 공간이 되었어요. 중국의 정보 수집 기지가 될 뻔했던 공간이 한국의 미래를 위한 장소로 탈바꿈한 것이죠. 최은기를 만나 식사하며 그간의 소회를 나눴습니다. 그는 여전히 여유로웠어요. 존, 한국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들어? 이 나라는 조용하지만 진짜 강하다고 생각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힘이 아니라 내면의 원칙과 전략, 그리고 인내심에서 나오는 힘이죠. 최은기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걸 이해한 외국인은 많지 않아. 대부분은 우리가 강대국 사이에서 휘둘리는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하지. 다음 날 김소연을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서울시 국제협력과 과장으로 승진해 있었어요. 왕웨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소연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더 많은 도전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익을 지키는 일에는 타협이 없으니까요. 그녀의 눈빛에서 한국의 미래가 보였습니다. 조용하지만 강인한, 타협하지 않지만 현명한 나라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곧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딸이 출산을 앞두고 있어 잠시 귀국하기로 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을 떠나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곳은 제 제2의 고향이 되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강변을 거닐며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강 건너 빛나는 도시의 모습이 마치 한국의 정신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내면에는 강인한 빛이 흐르는 모습이었죠. 노트북을 열고 기고문의 마지막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한국은 나에게 새로운 교훈을 주었다. 진정한 강함은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며 묵묵히 나아가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이 나라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그 어떤 나라보다 강하다. 글을 마무리하며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제가 경험한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어린이가 태극기를 그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아이는 붓으로 태극 문양을 정성껏 칠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한국의 미래를 봤어요. 이 나라의 다음 세대도 같은 정신을 이어받아 조용하지만 강인하게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 이 조용한 강국의 이야기를 전 세계가 알아야 해.
30년간의 CIA 생활보다 이곳에서의 몇 개월이 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정으로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 이해는 존경으로 이어졌습니다. 가방을 싸며 최은기가 준 작은 태극기를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제가 배운 교훈의 상징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인한 나라, 한국의 정신이 담긴 작은 깃발이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것입니다. 한국이 중국의 도전을 어떻게 물리쳤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품격과 원칙에 대해서요. 이제 저는 한국의 진정한 팬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조용하지만 진짜 강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 나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